1952년 어느 겨울, 포화가 멎었다가 다시 터지는 소리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던 시기. 그런데 전쟁 사진 속에서는 기이하게도 웃고 있는 한 부부와 갓난아기가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미군 병사, 한복을 입은 한국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품 안에 꼭 껴안은 아기.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합니다. 제1막 전쟁 속 첫 만남. SFX 폭격 후 진동하는 공기, 멀어져가는 사이렌, 찬 겨울 바람 소리. 1952년 1월 17일.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겨울. 총성은 여전히 전성 가까이서 울렸지만 국민들은 익숙해졌다. 공포는 이제 놀라움이 아니라 일상이었다. 부산 피난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천막 사이로 아이들 울음이 들리고 24살의 방유선은 시장에서 작은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감자를 몇 알이라도 더 받아가기 위해 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팔을 쭉 뻗은 채 하루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남들 중 하나가 중얼거린다. 피난민에게 굶주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줄 사이로 들리는 울음은 달랐다. 아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침이 너무 깊고 길었다. 유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동생이 상자 안에서 토라진 듯 숨소리를 몰아쉬고 있었다. 또 열이 올라 어쩌지. 아이라기보다는 이제 청소년에 가까운 소녀였지만 유선에게 동생은 가족의 마지막 남은 전부였다. 그날 밤 동생의 열은 오르고 또 올랐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유선아, 나 죽으면 안 울어. 언니의 두 손을 잡아 조용히 말하는 동생. 유선은 울지 않았다. 울 여유도 없었고 울면 약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던 다음 날 사람들이 달려갔다. 누군가 외쳤다. 미군들 의료물자 나눠준다. 유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들쳐 업고 뛰었다. 살아야 했다. 비참한 삶이었지만 죽음보다는 나았다. 그때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첫 번째 시선. 라일락빛 눈동자가 아니었다. 황홀한 음악도 아니었다. 유선이 처음 본 것은 군복 위로 피어난 묘한 미소였다. 미군 병사들이 줄을 세우고 약을 나눠주는 자리에서 한 병사는 아이의 체온을 손목으로 재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카메라 연출 슬로우 모션, 배경 소리 페이드 아웃. 이즈히시. 영어였지만 유선은 느낌으로 알아들었다. 그는 곧 동생의 입술색과 호흡을 확인했고 주저없이 군용 배낭을 열었다. 작은 상자 하나, 분유, 그리고 작은 병, 해열제, 테이크, 플리즈. 그는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처럼 말했다. 고마워요. 유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동생이 기침을 했다. 유선이 흔들리자 그는 반사적으로 동생의 등을 받쳐 안았다. 아이의 떨림을 느끼는 미군 병사의 팔. 유선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졌다. 병사의 이름은 랄프 스미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이름이 인생을 뒤흔들고 세월을 건너 기억을 깨우는 이름이 될 줄은. 두 번째 만남 우연과 필연 사이. 몇 주 뒤 피난촌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곳. 빵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아이들이 몰려갔다. 유선은 동생의 손을 잡고 멀찍이 서 있었다. 빵을 받으려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만큼 동생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헤이 유. 익숙한 얼굴. 랄프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빵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유선에게 들렸다. 베이비? 자세히 보니 유선 손에는 작은 담요가 있었다. 동생이 아니라 갓난아기였다. 아기야? 랄프는 아기를 본 순간 미묘하게 숨을 삼켰다. 유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 전쟁에서. 그 다음 말은 할 수 없었다. 랄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는 빵을 자르고 또 자르더니 유선 손에 쥐어주고 다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유선은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슬픈 것도 고마운 것도 불쾌한 것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 왜 잘해줘? 사람은 아주 외로울 때 다정함이 가장 아프게 다가온다. 세 번째 만남 숨기려고 할수록 드러나는 감정. 삶은 계속됐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천막 사이에서 아이들이 모여 소란을 피웠다. 유선의 아기가 울고 있었다. 낯선 소리가 아이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때 누군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받았다. 람프. 그는 서툴게 한국어를 따라했다. 괜찮아. 그가 말하고 싶은 건 괜찮아. 단 한마디였지만 그 어색한 발음이 더 따뜻했다. 아기는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이가 랄프의 군복 칼날을 잡으며 웃자 유선의 마음이 무너졌다. 전쟁 속임에도 웃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세상을 다시 밝게 만들었다. 그날 유선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랄프. 그 이름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전쟁의 소음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복선 예고되지 않은 그림자. 그날 밤 랄프는 미군 부대 막사에서 동료와 이야기했다. 한국을 떠나면 잊고 살아야 할 거야. 여긴 임무지 고향이 아니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온기. 아기의 체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랄프는 점점 더 자주 피난촌을 찾았다. 쓰러질 것 같은 유선의 손에 작은 음식을 쥐어주고 아기를 안아 재우고 유선의 동생이 회복해갈 때까지 옆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편지 한 장을 가슴 안주머니에 숨기고 다녔다. 본국 귀환 명령 가능성.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문서. 그 누구도 모르게 비극의 그림자가 사랑을 따라오고 있었다. 제일막의 끝 돌아오지 못한 질문. 봄이 시작될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유선의 아기가 처음 아라고 소리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유선도 동생도 아닌 랄프였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군용 지프가 달려왔다. 랄프 스미스. 1시간 후 본부로 복귀. 그는 멍해졌다. 유선은 상황을 감지했다. 가는 거죠?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랄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유선을 놓지 않았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다. I come back. UWAIT. I come back. 유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날 두 사람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없었고 선택도 없었고 아무도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랄프는 차에 올라타며 아기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 뒤돌아봤다. 하지만 이미 군용 지프는 출발했다. 유선은 아이를 안고 말을 하지도 울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이 기적이었다면 이별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훗날, 그날 뒤돌아보지 못한 단 한 걸음이 두 사람 인생 전체를 갈라놓게 된다. 제2막 사랑의 시작과 그림자. SFX 새벽 안개, 먼 곳에 군용 트럭 소리, 억눌린 숨결 같은 바람. 랄프가 떠난 후에 부산 피난촌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의 부재는 소리 없는 빈자리였다. 그가 건네주던 빵, 아기를 안아 재우던 따뜻한 팔, 서툰 발음으로 건네던 괜찮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유선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사랑이라 이름 붙여도 될 만큼. 그러나 시대는 사랑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공허와 현실. 랄프가 떠난 뒤 피난민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군이랑 친한 여자라더라. 그 아기 아빠도 미군이라던데.
전쟁통에 몸 파는 여자도 많아. 모를 일이지. 그들은 사실을 모르면서도 입을 놀리고 싶어 했다. 유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항하면 더 공격받고 무시하면 또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 그래서 유선은 침묵했다. 그러나 어떤 침묵은 칼보다 깊게 사람을 벤다. 예상치 못한 재회. 일주일 뒤 밤이 되면 늘 조용하던 피난촌에 군용 지프 한 대가 나타났다. 누구나 군인만 보았다. 하지만 유선에게는 단 한 사람만 보였다. 랄프. 그는 다시 왔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날 수 없어서. 유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말을 꺼냈다. 보고 싶었어. 서툴지만 언미스테이커블리 사랑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유선은 무너져 내렸다.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왔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아기는 환하게 웃었다. 작은 손이 랄프의 군복깃을 붙잡았다. 그 타이니 제스처 하나가 세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다. 사랑의 시작. 그날 밤 전쟁 속에서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랄프는 피난촌 근처 작은 산기슭에 유선과 동생, 아기를 데리고 갔다. 밤하늘, 총성과 불빛이 멀리서 들리지만 별 하나는 또렷했다. 뷰터펄. 그가 하늘을 가리켰다. 유선도 올려다봤다. 별이 이렇게 밝았던가. 전쟁 후 처음 보는 평화였다. 랄프는 유선의 어깨에 양손을 포겠다. 그러나 허락을 구하듯 천천히. 마치 묻는 것 같았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유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폭발도 음악도 장식도 없이 단 한 번의 허락으로 관계의 깊이. 그날 이후 랄프는 가능할 때마다 피난촌을 찾아왔다. 아기에게 분유를 데워주고 동생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유선에게 잠깐이라도 누워 자라고 말하고 모든 행동에 사랑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랑은 말보다 선명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빨리 다가오던 것이 있었다. 시간. 랄프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유선 곧 떠나야 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유선은 담담하게 들었다.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비통한지 랄프는 알았다. 결정 사랑이냐 생존이냐. 랄프는 말한다. 같이 가자. 미국으로. 아이도 너도 함께. 그가 꺼낸 것은 서류였다. 가족 동반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희박한 기회. 그는 이미 준비해놓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로 쓰인 유선 이름, 아기의 이름, 그리고 가족이라는 항목. 유선의 손이 떨렸다. 가고 싶었다. 사랑도 소중했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도 원했다. 하지만 동생을 두고 갈 수 없었다. 전쟁은 사람의 꿈을 훔치고 희망보다 죄책감을 먼저 심어준다. 내가 행복해지면 누군가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유선의 대답은 사랑보다 책임을 택한 사람이 내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첫 번째 갈등. 랄프는 흔들렸다. 그도 한국어는 부족했지만 그 메시지는 알아들었다. 동생이 널 묻고 있어. 서툰 표현이었지만 유선의 마음에 칼처럼 꽂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생을 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랄프는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동생을 싫어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 속에 버려두기 싫었던 것뿐. 그러나 단어는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둘은 헤어졌다. 감정의 전환 침묵 속에서 찾아온 깨달음. 랄프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유선은 그 침묵을 기다림으로 버텼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그를 버린 걸까?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평생을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살아온 사람처럼. 몇 날 며칠이 지나 문이 두드려졌다. 랄프가 서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아기 옷, 작은 신발,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티켓 한 장. 사진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자는 의미였다.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감정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사람의 행동. 유서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막의 마지막 사랑의 증거. 사진관. 단정한 한복을 입은 유선. 군복을 입었지만 빗질까지 깔끔하게 한 랄프.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두 사람. 찰칵. SFX 카메라 셔터 소리. 단 한 번의 셔터. 그러나 그 사진 한 장이 두 사람의 전부가 되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가족 사진은 평생 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생. 그 말은 너무 잔인했다.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이 훗날 세상을 울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제3막 아이의 탄생과 선택의 시간. 바닷바람, 희미한 파도 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차 경적. 사진관에서의 셔터 소리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세 사람이 현실에서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은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그 후로도 랄프는 한동안 부대를 빠져나와 피난촌을 찾았다. 군법 위반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썼다. 아기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날, 랄프는 작은 공책에 그 이름을 적으며 천천히 발음했다. 지수. 유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지수. 마이선. 그 한마디는 유선의 숨을 멈추게 했다. 지수는 유선의 아들일 뿐 아니라 랄프의 아들이기도 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아버지의 순간들. 랄프는 지수를 안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아기가 울었지만 며칠 후에는 지수가 랄프의 품에서 잠들었다. 젖병을 데우는 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 밤에 보채면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흔들어주는 법. 그는 배웠다. 부대에서 훈련받은 어떤 기술보다도 이것을 더 열심히 배웠다. 유서는 그 모습을 보며 동생에게 속삭였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나 행복은 그들에게 오래 머물 수 없는 사치였다. 귀환 명령 첫 번째 통보. 군용 트럭 멈추는 소리, 묵직한 발자국. 일요일 오후, 부대 장교가 막사에 들어와 말했다. 스미스, 열흘 후 귀국. 준비해. 통보 끝. 선택은 없다. 랄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작은 상자 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주먹을 쥔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가야 한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 의무냐 사랑이냐. 그는 어느 것을 버려도 자신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다. 나설 수 없는 사랑. 며칠 뒤 랄프는 유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지수가 그를 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바. 아기 발음이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랄프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가장 듣기 힘든 순간에 들려왔다. 사랑이 절정에 도달할수록 이별은 더욱 잔인해진다. 희망이라는 잔인한 단어. 랄프는 서류를 다시 꺼냈다.
같이 가자. 이번엔 그냥 부탁이 아니라 제발. 유선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사랑과 책임과 죄책감과 희망이 얽혀 있었다. 나도 가고 싶어요. 그녀는 드디어 고백했다. 랄프는 입술을 다물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숨기기 위해. 그러나 유선은 이어 말했다. 그런데 동생은요? 전 동생을 버리고 살 순 없어요. 랄프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녀가 옳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남을 수 없다. 사랑에는 둘을 살리는 선택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포기하는 선택도 존재한다. 유일한 탈출구. 며칠 뒤, 랄프는 혼자 피난촌 근처 언덕에 유선을 불렀다.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다. 철사처럼 굵은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만든 듯한 단순한 은반지였다. 기다려. 나 돌아와. 다시 찾으러 와. 그는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의 중간이라고 믿고 싶었다. 유선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내밀었다. 희망을 붙잡는 순간이었다. 지수의 돌. 그가 떠나기 하루 전, 유선은 기적처럼 작은 잔치를 열었다. 아기의 첫 돌.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조그만 상 위에 주먹밥 2개,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랄프가 가져온 작은 캔 음료가 전부였다. 그러나 랄프는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식사처럼 예의를 갖췄다. 아기를 안고 촛불을 대신한 작은 성냥불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마이 선, 아이 컴백, 아이 프라머스. 유선은 그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사람은 사랑할 때 말을 줄인다. 말이 많아지는 건 의심할 때고 조용해지는 건 확신할 때다. 운명은 갑작스럽게 온다. 다음 날, 해 뜨기 전, 랄프는 유선과 지수를 보기 위해 몰래 천막 쪽으로 걸어왔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마지막 뽀뽀를 남기고 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멈췄다. 천막 앞에 어른이 한 명 서 있었다. 유선의 동생이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는 안 나올 거예요. 랄프는 손이 떨렸다. 왜? 동생이 말했다. 언니는 아기 때문에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하지만 전 언니 희망의 짐이에요. 그녀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물러난 사람이었다. 랄프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언니는 다시 오지 말래요.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갈까봐. 동생은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랄프가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랑의 무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못한 마지막 순간, 그가 떠나는 시간은 다가왔다. 군용 지프에 올라탄 랄프는 사진관에서 받은 가족 사진을 품 안에 넣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난촌 방향을 바라봤다. 유선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랄프는 갑자기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가슴 안쪽 포켓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주소를 적었다. 부산 구동 천막 127호. 지수가 자라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는 믿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운명은 그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프가 떠나는 순간 멀리서 천막이 펼쳐졌다. 아기를 안고 뛰는 유선의 모습. 하지만 총성이 울려 사람들이 흩어졌고 군용 지프는 속도를 높였다. 두 사람의 눈이 딱 1초 마주쳤다. 그 1초가 인생 전체를 찢어놓았다. 유선이 울부짖었다. 랄프도 소리쳤다. 하지만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제3막 귀국 명령과 비극의 이별. 항구의 거친 바람, 짐 차량들 움직이는 금속 소리, 멀리서 들리는 선장 호루라기. 1952년 3월 부산항. 수백 명의 미군 병사들이 귀환 준비에 여념이 없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 땅에 남긴 기억과 상처를 가슴에 묻고 떠난다. 그리고 그들 사이 한 병사는 가던 발걸음을 계속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랄프 스미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찾아 헤맸다. 유선. 그리고 지수. 그는 아직 믿지 못했다. 그녀 없이 떠난다는 사실을. 마음을 버리는 연습. 부대 장교는 짐을 싣고 서둘렀다. 스미스. 탑승 시간 엄수하라. 출항은 연기되지 않는다. 랄프는 대답 대신 손안에 쥐고 있던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지수의 웃음, 유선의 미소. 사진 속의 행복은 현실에서 찢겨나가고 있었다. 미군 동료 하나가 랄프를 보고 어깨를 두드렸다. 버디 코리어 이즈 오버. 무브안. 랄프는 고개를 저었다. 나트 폼이 그에게 한국은 임무가 아니라 인생의 절반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군대는 개인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의무와 명령은 사랑보다 더 잔혹하다. 전쟁은 사랑의 사치조차 빼앗는다. 밤 숙소. 모두 취침 시간이 지난 뒤 랄프는 조용히 배낭을 들고 나섰다. 행선지는 하나. 피난촌. 하지만 중간에서 군인이 그를 막았다. 무단 이탈은 안 된다. 이건 전시 상황이다. 랄프는 악을 베어 문듯 말했다. I just need to see my family. One more time. 군인은 냉정했다. 패멀리. They are not American. 그 말은 랄프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그녀도 지수도 법적으로, 제도로, 나라의 기준으로 그의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랄프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서류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한밤의 도주. 그날 밤 랄프는 다시 시도했다. 철조망 틈을 배낭으로 누르고 흙바닥을 기어가듯 빠져나갔다. 군화가 지늘게 빠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는 뛰었다. 숨이 멎을 것처럼. 오직 한 사람에게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기 위해. 그러나 도착한 피난촌은 이미 이동 중이었다. 부산항 근처로 피난민들이 강제 이전되고 있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의 정책 때문이었다. 유선을 찾을 수 없었다. 지수의 울음소리도 어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랄프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전쟁은 사람의 발자취조차 삼켜버렸다. 마지막 편지 전해지지 못한 말. 부대로 돌아온 랄프는 급히 종이를 꺼내 몇 줄 적었다. 유선. You are my heart. I love you and G-su. I will come back. Please remember me. Please don't forget me.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은 뒤 그는 마음을 다지는 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편지는 결국 한 번도 발송되지 못한다. 한국 주소는 이미 허공에 사라져 있었으니까. 항구에서 잠긴 눈. 이른 아침 랄프는 부두 난간 가까이 서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는 어떤 얼굴도 구별할 수 없었다. 혹시 유선이 여기 있을까? 그는 꿈꾸듯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If only. Just once more time. 그 순간 멀리서 천막에 둘러싸인 대열의 행렬이 지나갔다. 그 안에 작은 아이를 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머리카락 걸음걸이. 유선일지도 모른다. 랄프는 소리를 질렀다. 목이 터질 정도로. YO-SUN JI-SOO. 군인들이 그를 붙잡았다. 부두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파도에 삼켜졌다.
유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따라가게 될까봐.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군함의 시동이 걸렸다. 철판 위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가 가슴을 쪼갰다. 랄프는 선체 난간을 꽉 잡고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I will come back. I promise. I will find you. 그 외침은 누구보다 그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유선의 마음은 오직 한 문장으로 가득했다. 부디 살아서 돌아와 줘요. 사랑은 서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다. 바다는 모든 소리를 삼킨다. 군함이 항구를 벗어났다. 부산항의 윤곽이 점점 흐려졌다. 유선은 지수를 품고 바다를 바라봤다. 하지만 랄프가 있는 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바다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랄프,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남겨진 자의 특권이 아니었다. 남겨진 자는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이 살아남아야 했다. 소멸되지 않는 사랑. 유선은 지수의 작은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이 아이가 살아남는 이유가 그 사람의 사랑이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녀는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가슴팍에 품었다. 철판 위에서, 레일 위에서 수많은 발걸음과 바퀴가 지나가도 그 사진은 그들의 사랑을 닫아두는 마지막 문이었다. 제3악의 마지막 장면. 사라지는 배경, 멀어지는 배의 엔진 소리, 카메라 연출, 경계선처럼 바다 위를 가르는 군함, 멀어질수록 작아져가는 희미한 그림자, 미국 병사 랄프 스미스, 한국 여성 방유선, 그리고 그들의 아이 지수.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다가 둘로 갈라놓았다.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끊어지지 않는 맹세로, 시간을 건너가는 희망으로. 제3악은 이별로 끝나지만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5막 한국에서의 고난과 희망. 겨울바람, 장작 타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아주 멀리서 들리는 포성의 잔향. 랄프가 떠난 뒤 세상은 그대로였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추위도 가난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선에게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랑은 떠났고 삶만 남았다.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1초가 걸리지만 현실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첫 번째 상실 이름이 사라지다. 피난 무리가 강제로 이동한 장소는 부산항 근처에서도 훨씬 더 열악한 천막촌이었다. 구청 직원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기록을 위해. 가족관계도. 유선이 말했다. 박유선입니다. 동생 1명, 아이 1명. 직원은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행방불명입니까? 그 질문 하나에 유선의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았다. 죽었다고 말하면 죽음이 확정되고 행방불명이라고 말하면 기다림이 연장된다. 유선은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행방불명입니다. 직원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는 서류상 무부 처리됩니다. 유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부. 아버지가 없다. 사랑이 없다. 가정이 없다. 서류상의 단어 하나가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시대였다. 유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발로 날 시간도 힘도 권리도 없었다. 두 번째 상실 시선이 칼이 되다. 천막촌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저 여자 미군하고 다녔다며. 그 애도 미군 피 섞인 거지. 저런 애들이 문제 일으킨다니까.
어떤 날은 빨래를 널어두면 사라지고 소지품이 없어지고 아이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가난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날 밤 유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수를 가슴에 꼭 안았다. 미안해. 세상이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지수는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팔을 뻗어 유선의 눈물을 닦았다. 아이의 손끝이 희망이었다. 버텨야 하는 하루들. 유선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다. 세탁소 일을 하고,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밥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남자도 힘든 일인데 너 같은 여자가 할 수 있겠어? 유선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각오였다. 작은 축복. 가난했지만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다. 동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폐렴이 악화되어 죽을 수도 있었던 아이가 랄프가 가져다준 약 덕분에 며칠 지나 완전히 열이 내렸다. 동생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살아났어. 유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많은 날 울음을 참았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난 순간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동생에게도 향했다. 언니처럼 너도 미군 만나려고 하지. 집안이 그런 피지.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엔 상처난 자국보다 말로 난 상처가 더 깊게 남았다. 밤마다 동생은 잠들기 전 작게 속삭였다. 언니 나 때문에 언니 행복 못한 거 맞지? 유선은 즉시 부정했다. 아니야. 전혀.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진짜 원하는 건 미국 가는 거였잖아. 그 말 한마디는 유선의 심장을 찢었다. 언니한테 난 짐이야. 그날 이후 동생은 유선을 돕기 위해 더 강한 척하며 살았다. 부서진 사람은 부서진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척한다. 유선 살아남기 위한 결정. 세상이 계속 공격하자 유선은 결국 결심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만들겠다. 그녀는 지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기로 했다. 지수가 걷기 시작할 즈음 유선은 책을 구해왔다. 영어책, 한글책, 숫자책, 돈을 아끼는 방식 대신 지수에게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영어야? 혼혈애가 공부하면 뭐가 되겠어? 유선은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지수를 사람에게 이기게 만들기로 했다. 숨겨진 복선 아버지 없는 아이의 첫 질문. 지수가 4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유선은 동작을 멈춘 채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많은 부모들은 그 질문을 두려워한다. 유선도 마찬가지였다. 거짓으로 덮으면 평생 무너질 것이고 진실을 말하면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었다. 유선은 떨릴 뿐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는 우릴 사랑했어.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러면 왜 안 와? 유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겨우 말했다. 아빠는 아들을 만나러 오고 싶어. 하지만 못 오고 있어. 지수는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가 유선의 가슴을 터질 듯 울렸다. 희망은 때때로 고통을 연장시키지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제오막의 마지막 장면.
어느 날 밤, 동생이 조용히 천막 밖으로 나왔다. 유선은 따라 나섰다. 달빛 아래 동생이 말했다. 언니, 나도 언니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선은 덤덤히 대답했다. 지금 행복해.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버티는 거야. 행복이 아니야. 그 말은 누구보다 유선의 마음을 꿰뚫는 말이었다. 유선은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랄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살아있나요? 나를 기억하나요? 그녀는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마음속으로 물었다. 바다는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희망은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제6막 미국에서의 기다림과 상처, 배 엔진의 진동음, 금속 울림, 멀어지는 파도. 부산항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 랄프 스미스의 세계는 침몰했다. 군함은 미국을 향해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묶여 있었다. 어떤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노래했고 어떤 병사들은 술을 마시며 웃었다. 그 소리가 랄프에게는 고문이었다. 지수의 작은 손, 유선의 눈, 천막촌의 바람.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기억으로만 남았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 도착하던 날, 군항에는 기자들과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영웅이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돌려줘서 고맙습니다. 군복, 꽃다발, 환호. 드라마 같은 장면들. 그러나 랄프는 그 모든 소리와 빛을 통과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만 느꼈다. 나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군복을 입은 영웅과 사랑을 잃은 남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첫 번째 붕괴 편지. 군 복귀 후 며칠 동안 랄프는 쉴 새 없이 편지를 썼다. 하루에 5장, 6장. 편지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U-선, I miss you. I think of you every day. Please WAIT for me. Please don't forget me. 그는 매번 봉투에 한국 주소를 적었다. 부산 구동 천막 127호. 그러나 주소는 변경된 지 오래였다. 편지들은 전부 반송됐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전부 봉투에 찍힌 빨간 도장 하나. 주소 불명 ADDRESSE UNKNOWN. 그 도장이 랄프의 심장을 매번 짓밟았다. 두 번째 붕괴군 의료 상담 보고서. 부대는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명령 불이행지 강무단 외출.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스미스 병장,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랄프는 말할 수 없었다. 사랑했다. 하지만 놓쳤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지 못한다. 미군 정신의학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병사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개인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다. 랄프는 상담실을 뛰쳐나갔다. 군인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감정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다시는 시작되지 않는 사랑. 몇 년 뒤 가족들은 랄프에게 소개팅을 권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됐어. 젊고 멋있는 내가 왜 혼자 살아?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대화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은? 전쟁 중에 만난 사람이 있었나요? 잊지 못한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이름을 밝힌 적 없는데. 질문은 정확히 전곡을 찔렀다. 아니, 그건 그가 아닌 눈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 소개팅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다.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 밤마다 꿈에 보였다.
유선이 뒤돌아보는 장면. 지수가 배에 손을 뻗는 장면. 하지만 랄프는 알았다. 그 장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 유선은 뒤돌아보지 못했다. 지수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항상 그랬다. 사랑이란 사실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에서 나오지 못했다. 소리 없는 반항. 군 생활을 마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과 떨어져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 군 자켓을 벗지 않은 옷장, 책상 위에 액자 하나, 사진관에서 받은 가족 사진, 유선, 랄프, 지수, 웃고 있는 세 사람. 그 사진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다시는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다. 다시는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를 품에 안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삶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20년 후 희망과 절망 사이. 세월은 사람의 몸을 늙게 하지만 사랑을 늙게 만들지는 못한다. 40대가 된 랄프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이지수. 그는 한국말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노트에 한국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사랑, 아들, 행복,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유선. 단 한 글자를 쓰는데 오래 걸렸다. 세 번째 붕괴 잊고 살라는 충고. 어머니의 장례식. 가족들이 모였고 그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삼촌 한 명이 말했다. 넌 평생 아내도 자식도 없이 살 거냐? 왜 한국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지? 전쟁은 끝났잖아. 랄프는 고개를 저었다. 전쟁은 나한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족 중 한 명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잊지도 않은 가족을 평생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날 그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그들은 없어진 게 아니야.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사람들은 그를 고집이 센 남자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진실은 사랑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진실 중요 복선. 군에서 받은 반송 편지들. 그중 한 장에 희미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천막촌 해체 난민 이동. 부산항 인근 재정착. 그는 메모를 확대해 적었다. 부산. 항구 근처. 지수. 그는 언젠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미련이 아니라 직관이었다. 사랑은 때때로 이성보다 더 정확하다. 노년 외로운 기다림. 70대가 된 랄프. 아직도 혼자였고, 아직도 아이를 그리워했고, 아직도 유선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에는 세 가지 물건만 있었다. 가족 사진, 한국 주소가 적힌 종이, 유선을 위한 반지.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반지를 쥐었다. 마치 그 반지가 유선의 손을 쥐고 있는 것처럼. 제육막의 마지막 장면. 어느 겨울 아침, 랄프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유선, 나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랄프 스미스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죽지 않았다. 유품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7막 잊힌 사진이 세상을 뒤흔든 순간. 클릭 소리, 스크롤 소리, 라디오 뉴스 짧게 재생, 주변 소음. 1952년의 가족 사진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의 기록 창고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 기록 속에서 이름을 잃은 채 흑백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73년 후 사진이 마침내 세상을 흔들었다. 작은 우연이 만든 기적. 2025년 한 전쟁사 연구소가 보관 중이던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천 장의 사진 중 하나가 화면으로 떠올랐다. 흑백 배경,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 군복을 입은 미군 병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파일명은 단순했다. 패멀리 BUSAN 1952. 사진을 본 연구원은 말했다. 전쟁 사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리고 가볍게 SNS에 올렸다. 전쟁 속 사랑 이 가족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처음엔 몇 개의 댓글만 달렸다. 그저 예쁘다, 믿을 수 없다 정도였다. 그러나 사진이 다른 계정으로 공유되고 또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쟁 속의 가족이라니 영화보다 더 영화다. 이 아이는 지금 70대가 넘었겠지. 살아있을까? 저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사진 하나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사진은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 4천만을 넘어섰다.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찾읍시다. 이 가족을 찾읍시다. SNS 알고리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노출했다. 역사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스, 방송, 다큐멘터리 세상이 움직이다. 이틀 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오프닝. 6.25 전쟁 속 실종된 사랑 이 가족을 기억하십니까? 사진은 TV 뉴스, 유튜브, 라디오, 포털 기사까지 퍼졌다. 앵커가 말했다. 한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이 침묵하고 있던 역사를 흔들었다. 국방부, 국가기록원, 미국 전쟁기록 보관소까지 함께 신원을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찾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첫 단서 미국에서. 며칠 뒤 미국의 한 가족이 방송을 보고 연락했다. 저 남자가 우리 삼촌 랄프 스미스입니다. 제보자는 조카였다. 랄프는 세상을 떠났지만 유품을 남겼다고 했다. 그 유품 속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 딱 그 사진. 사진 속 남자는 평생 잊지 못한 사랑과 돌아가지 못한 가족을 가슴에 묻은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기자는 물었다. 그분께 아내나 자녀가 있었나요? 조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생 혼자였습니다. 한 번도 가족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대본을 내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평생 그 여성과 아이를 사랑한 거군요. 두 번째 단서 한국에서. 같은 시각. 한국에서도 한 사람이 사진을 보고 굳어버렸다. 지수였다. 사진 속 아기. 73세의 노년. 하지만 사진 속의 아기를 알아보는데 단 2초면 충분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예요. 저 애가 바로 나예요. 가족들은 놀랐고 눈물 흘렸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유선은 아버지를 끝내 다시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지수의 손에 사진이 들려 있었다. 유일한 가족 사진. 그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였구나. 나를 안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담담히 덧붙였다.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전부였다. 73년의 공백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두 세계가 마침내 서로를 향하다.
방송사는 곧바로 미국과 한국 두 가정을 연결했다. 그리고 조카는 랄프가 남긴 유품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품 목록, 가족 사진, 유선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노트, 지수의 이름이 서툴게 쓰여 있고 수십 번 연습한 흔적, 한국 주소가 적힌 종이 찢어지고 다른 채 작은 반지 하나. 기자는 지수에게 말했다. 고인이 남긴 유품이라 들으니 마음이 어떠세요? 지수는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누구도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울음을 참지 못했다. 숨겨진 핵심 복선 사진이 뒤집은 마지막 조각. 사진 속 작은 디테일들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쟁사 연구원이 말했다. 확대해보면 아기의 발에 묶인 작은 천조각이 보입니다. 거기에 한글로 지수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랄프의 군복 안주머니 속에도 희미하게 보이는 종이 한 장. 확대하면 이렇게 읽힌다. 지수 나의 아들. 그 작은 손글씨 하나가 모든 추측을 끝냈다. 그들은 서류 없이, 국경 없이, 언어 없이 가족이었다. 제7막의 마지막 장면. 촬영이 끝난 밤, 지수는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모두 잠든 뒤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진. 그는 두 손으로 사진을 들고 말했다. 아버지, 우린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지수는 알았다. 어디선가 누군가도 같은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지수는 결심했다. 내가 미국에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내 손으로 받겠습니다. 그 순간 73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8막 73년을 건너온 제외 유품과 편지의 기적. 비행기 엔진 소리, 공항 안내 방송,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심장 박동음. 내레이션. 2025년 11월. 73년의 시간이 한 사람의 걸음으로 좁아지고 있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 없었다. 비행기조차 첫 경험이었다. 그리고 첫 여행 목적지는 관광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와의 만남이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재회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다큐멘터리라고 말했지만 지수에게는 단 하나였다. 기다림의 끝. 미국 땅에 서다. 공항 문이 열리고 낯선 언어와 냄새가 밀려왔다. 동행한 제작진이 말했다. 몸 괜찮으세요? 잠시 쉬셔도 됩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떨리는 다리, 어지러운 숨결.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수를 맞이한 사람은 랄프 스미스의 조카 부부였다. 그들은 지수를 보자마자 꼬깃한 한글을 꺼내들었다. 지수 환영합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삼켰다. 눈물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싶었다. 랄프의 집, 짙은 갈색 벽돌 건물, 작은 정원, 그리고 현관문 위에 걸린 번호. 지수는 현관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열자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단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책상, 그리고 그 위, 낯설지만 익숙한 사진. 그 가족 사진. 지수는 천천히 사진에 손을 얹었다. 사진이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반쯤 숨을 쉬듯 속삭였다. 아버지. 유품의 상자. 조카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상자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번째 사진. 지수는 사진을 꺼내 들자마자 손이 떨려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뒷면에 한 문장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날짜 1952. 14. 지수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가장 많이 말하던 날도 바로 그날이었다. 이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언어. 그러나 기록된 문장은 같았다. 부부는 같은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73년 떨어져 있었지만 두 번째 이름이 적힌 노트. 노트 첫 장에는 한국어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유선, 지수, 사랑, 가족. 그리고 한 장을 넘기자 이 문장이 나왔다. 지수 마이선. 지수는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아팠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멈춘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주소가 적힌 종이, 구겨지고 해진 종이, 거의 찢어질 듯 낡아 있었다. 부산 구동 천막 127호. 그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닌 흔적이 있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기 위해 살아온 사람의 흔적. 그저 잊지 않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흔적. 마지막 작은 반지. 지수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냈다. 단순한 은반지. 투박하지만 손으로 정성껏 만든 것처럼 보였다. 반지 안쪽을 확인하자 작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Y, S, 유선. 어머니의 이름. 지수는 움켜쥔 손을 떨며 주저앉아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 70년 동안 닫혀있던 울음. 그는 더 이상 숨을 삼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집 한가운데서 울었다. 아이가 아니라,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조카가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쓴 글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종이를 펴서 읽었다. 지수를 위한 편지 번역문 옆에 원본 필체. 지수야, 우리는 서로를 잃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는 태어나자마자 내 전부가 되었다. 유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믿는다. 언젠가 우리가 만난다면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마이 선, You are loved. You are never abandoned. 지수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그동안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그러나 평생 기다려온 말. You are loved. 그 말은 지수에게 구원이었다. 가장 뜨거운 재회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촬영 감독이 멀리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다. 저건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안아보지도 못했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재회했다. 사람의 몸은 죽어도 사람이 남긴 사랑은 죽지 않는다. 제8막 마지막 장면. 해가 지고 조카 부부는 지수를 조용히 방에 혼자 두었다. 지수는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유품들을 하나하나 놓았다. 사진, 노트, 주소, 편지, 반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두 분은 반드시 다시 만났을 겁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사진이 천천히 넘어가며 유선이 웃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재회는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지막 반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구막 기억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잔잔한 피아노, 따뜻한 햇빛이 스며드는 듯한 분위기. 2025년 12월, 미국 어느 작은 마을. 랄프 스미스의 집 책상 위에는 한 노인이 73년 동안 품어온 사랑의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지수였다. 육체는 노인이지만 그 마음엔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아이가 있었다. 유품을 모두 마주하고 난 뒤 밤이 깊어지고 제작진과 가족들이 잠든 뒤 지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다듬며 마치 유언을 받아 적듯 마음속에 새겼다.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다. 사랑받은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란다. 지수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렸던 이유. 둘은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기도였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유품을 모두 정리해 가슴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반복하던 말을 떠올렸다. 내 아빠는 널 사랑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신으로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수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 도착 인생의 마지막 술래잡기. 한국에 도착한 지수는 가장 먼저 한 곳을 찾아갔다. 어머니의 묘. 유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 엄마 잊지 않았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제 울음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수는 평생 간직해온 사진을 어머니의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웠다. 세 사람의 사진. 비로소 가족의 자리에 놓인 사진. 진짜 반전의 시작. 한 통의 연락. 며칠 뒤 제작진의 전화 한 통이 지수에게 걸려왔다. 지수님, 사진을 처음 SNS에 올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놀랐다. 사진을 발견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까? PD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 연구원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 사진을 발견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PD가 조용히 답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설마 동생의 이름입니까?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유선님의 여동생입니다. 지수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실은 지키고 있었던 사람. 동생은 오래전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이름도 신분도 바뀌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언니와 조카를 잊지 않았고 평생 찾아 헤맸다. 유선의 동생이 남긴 메시지. 언니는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언니는 항상 조카를 지키느라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진관에 보관되던 사진을 찾아내고 SNS에 올렸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었다.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놓았고,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가 되었고, 동생은 언니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조카를 찾아냈다. 이 사랑은 수십 년간 눈물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늦게 완성된 가족. 며칠 후 지수는 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유선의 동생, 75세의 노년. 둘이 서로를 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지수는 말했다. 우리 가족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언니가 남긴 가족.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혈연이 아니라 기억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시대의 슬픔이 끝났다. 마지막 장면 사진의 자리. 며칠 뒤 지수와 유선의 동생은 유선의 묘 앞에 섰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만났어요. 아빠도, 이모도, 그리고 저도. 유선의 동생이 눈을 감았다. 언니, 우리 지켜줬지?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세 사람 앞에 놓인 가족 사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진 속 아기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여자는 담담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 몸으로가 아니라 시간으로, 기억으로, 사랑으로. 에필로그. 전쟁은 사람을 찢어놓았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사랑은 남는다.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다시 살린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